코스피의 거침없는 하이킥이 나흘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장중 2,700선마저 돌파해 박스피의 오명을 벗어던졌는데요. 핵심 요인은 외국인의 매수였습니다. 앞으로도 외국인과 대형주 중심 장세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네, 대형 민감주의 상승세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또 그에 따른 연말 투자 전략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궁금하신 점들 유튜브 실시간 댓글을 통해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애널리스트 출신의 김대종 세종대 교수, 또 이효석 SK증권 자산전략팀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우리 하이킥 노래 들으면서 시작을 했는데 코스피가 워낙에 지금 힘차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노래를 들어봤습니다. 팀장님 어떻습니까? 요즘 시장 연일 지금 오르고 있죠? 네, 시장의 상승세가 저도 굉장히 강세를 봤던 입장에서도 보기에도 너무 빠르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상당히 센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잠깐 들어오기 전에 앵커님하고 얘기했던 것처럼 시장이 너무 빠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는 네. 그만큼 시장 상승에 참여하면서 즐기시는 분은 적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최근에 주식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상승하긴 했지만 네. 국내 투자자들 중에서 굉장히 충분히 만족한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서도 그렇게 나왔고요. 그래요? 설문조사한 결과 한 55% 정도는 불만족스럽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거든요. 왜 왜냐하면 그렇게 불만족스럽습니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은 안 오르고 외국인들이 사는 일부 종목, 그 일부 대형주들만 중심으로 오르다 보니까 상승세에 굉장히 소외받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도 많고 주식을 사야지 하고 마음을 먹었다가도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사지 말자 그렇게 차분하게 기다리고 있던 분들은 이번 랠리에서 큰 혜택을 많이 못 보신 것이 원인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효석 팀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교수님께서도 애널리스트 출신이시잖아요. 예. 이렇게 급격한 상승세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참 굉장히 반가운 소리고 예. 저도 이제 정권회사가 94년도 제가 입사했었는데 26년 만에 드디어 우리가 2,6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지난 25년간 그 박스권에서 갇혀 있어가지고 언제 이거 한국 경제가 좀 일어나나 이랬더니 드디어 좀 벗어났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우리가 2,700포인트를 찍었는데요. 예. 저는 지금 현재 미국은 같은 기간에 한 10배 정도 올랐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동안 정말 안 올랐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제 같은 기간 25년 기간 정도 했어. 지난 25년간. 예. 네. 제가 이제 현대정권 입사한 게 1,000포인트였거든요. 94년도에. 네. 그러니까 25년 만에 겨우 1,500을 돌파한 거죠. 그러니까 1,700 정도 되었다. 네네. 제가 이제 94년도 입사했을 때 우리 신입사원 덕분에 주가가 1,000을 찍었다. 환영의 박수를 받고 보너스도 받고 그랬었는데 그 당시가 94년도가 1,000포인트였으니까 겨우 이제 1,700을 오른 겁니다. 26년 만에.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종합주가 지수는 1,700포인트가 올랐지만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하면 100배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량한 종목으로 골라야 되겠다, 주식을. 예, 맞습니다. 네네. 지금 삼성전자 주식만 보면 지난 25년간 100배 올랐다 그러는데 요즘에 매수세 외국인들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 거죠? 장세를 누가 어떻게 주도를 하고 있습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 장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지난번에 와서 이제 설명을 드릴 때 비유를 들으면서 막 우는 아이, 산타크로스 얘기하면서 우는 아이한테는 선물을 안 주지만 울지 않은 아이한테는 선물은 준다. 그렇지만 크리스마스가 되지도 않았는데 선물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얘기가 뭐였냐면 코스피는 우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즉 외국인이 충분히 살 만한 그 자격이 있는 상황이었는데 대선이라는 불확실성 때문에 안 사던 외국인들이 대선이 끝나자마자 물밀듯이 들어오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다. 게다가 여기에서 이제 백신이 개발이 됐다라는 소식들이 나오면서 글로벌 경제가 회복될 거라는 기대감이 지금 막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경제는 굉장히 특이하게 중간재를 만드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를 들자면요. 애플이 아이폰을 만들기 위해서 소비자들이 애플한테 아이폰을 만들라고 얘기하면
애플은 아이폰을 만들기 위해서 아이폰의 부품을 만드는 사람한테 얘기를 하죠. 예. 그리고 그 부품을 만드는 회사도 그 부품을 만들기 위한 부품을 만드는 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끝단으로 가다 보면 우리나라에 반도체가 있는 거예요. 그 소비자가 얘기하면 애플을 따라서 이렇게 가다가 이쪽 맨 끝에 이제 우리나라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경제가 좋아지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좋아지고요. 안 좋아지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안 좋아집니다. 진폭도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보고 우리가 채찍 효과라고 얘기하죠. 채찍이 처음에는 살짝 흔들어도 마지막에는 큰 폭으로 움직인다라는 얘기인데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어닝이 기업의 실적이 예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변동폭이 크니까. 하지만 좋아지기 시작하면 많이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보기에는 지금 글로벌 경제가 이제 막 성장하기 시작하고 반도체 디램 가격도 어제 처음으로 이제 의미 있게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이제 시작됐다. 그럼 어디가 제일 좋지? 한국이 먼저 눈에 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반도체 대장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연일 신고가를 쓰고 있는데 내년도 업황 전망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반도체가 내년도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보는데요. 지금 현재 그 전 세계의 클라우드 서비스, 예. 메모리 반도체 이거 주문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이 이제 또 교체 시기가 다가왔기 때문에 전 세계 그 메모리 반도체 그 D램의 클라우드 서비스 1등은 아마존이고요. 두 번째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메모리 반도체 수급상으로 내년에 이제 굉장히 큰 수요가 일어나야 될 시기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주식이 가장 많이 오르는 이유는 바로 유동성 장세라고 그래서요. 예.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돈을 풀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내년 예산이 560조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이제 미국에서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면 그 취임한 첫 해는 두 자리 숫자로 오르거든요. 11포인트 이상 오를 것이다. 네. 전 세계 경제가 항상 미국이 이제 주도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바이든의 첫 해이기 때문에 대규모 부양책을 쓰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제닛 앨런의 연방 총재 이사장이 이제 재무부 장관으로 오게 됐는데 제닛 앨런도 미국 경제를 부양책 위주로 하겠다 이렇게 선언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유동성 장세라든지 또 미국의 재정 정책, 우리나라도 내년에 560조고 전 세계가 굉장히 많은 국가의 재정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세 번째는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6개월 선행지수입니다. 예. 코로나19의 백신 치료제가 나왔다는 걸 지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주사를 맞게 되면 내년 상반기쯤에는 전 세계가 정상화된다고 가정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항상 주식은 6개월 선행지수이기 때문에 내년 6월 정도에는 전 세계 한 70%가 맞는다는 가정하에서 주가가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 현재보다도 오늘 현재 코로나 환자가 600명이나 나왔지만 네. 이미 선행지수이기 때문에 6개월 뒤에는 주가가 오른다. 이런 가정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은 유동성 장세와 그다음에 6개월 선행지수, 그다음에 대규모의 부양 정책 이런 여러 가지가 혼합되면서 주가가 크게 오르고 있고, 네네. 우리나라는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7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42% 점유하고 있고 예. 하이닉스가 한 32%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전 세계 반도체를 주도하고 있고, 오늘 대만에 있는 그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공장에서 정전이 났어요. 1시간 정전이 났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수급이 10%나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반도체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네.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굉장히 우리나라는 굉장히 호재가 되었고, 네네. 우리나라 전체 주식의 30%가 이 반도체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한 2,000조 원쯤 되는데요. 삼성전자가 한 400조, 그다음에 하이닉스. 그래서 꼭 우리나라 반도체 주식 꼭 편입해야 되겠다, 주식하시는 분들은. 최근에 뭐 저한테 주식하시는 분들 물어보면 예. 항상 저는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1등 주식 사라. 삼성전자 꼭 사고. 예전에도 그런 말씀 계속 예,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항상 1등 주식 사시면 뭐 전혀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얘기를 하셨는데 시장에서는 반도체의 슈퍼 사이클이 온다. 내년에. 그러니까 슈퍼 사이클이 오게 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일단 재무 상태 이익이 굉장히 늘어나고 그게 미리 반영이 되고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전망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반도체 사이클은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사이클이라고 해서 슈퍼 사이클이라고 보기보다는 과거보다 진폭이 굉장히 낮아진 상태에서 호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번에 반도체가 굉장히 사이클상으로 그 업황이 안 좋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하이닉스조차도 적자가 나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는 굉장히 호황일 때는 흑자가 굉장히 많이 나고 그 불황일 때는 적자가 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 진폭이 점점 좁아지기 시작하더니 불황인 상황에서도 적자가 나지 않을 정도로 그 얘기는 뭐냐면 플레이어들이 그만큼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디램을 만들 수 있는 업체들이 많이 줄다 보니까 예. 이제는 서로 간에 가격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이런 상황이 왔는데 이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수요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공급 전망을 맞춰보면 내년에 업황이 되게 좋아질 것 같은데 이게 바닥이 적자도 안 보는 그런 정도에서 바닥이 확인됐다면 좋아질 때 얼마나 좋아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예. 할 정도로 지금 좋은 장밋빛 전망들을 지금 이제 시장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 어제 처음으로 7만 원을 돌파했는데 뭐 이른바 10만 전자까지 갈 거란 전망도 나오고 SK 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증권사에서 16만 원 보고서도 나왔고요. 16만 원. 하이닉스. 네, 하이닉스 예. 기준으로 아, 16만 원 하이닉스. 보고서 나왔고 삼성전자도 뭐 10만 원 가는 게 왜 안 되냐 뭐 이런 얘기들도 지금 벌써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업의 실적은 그러니까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실적은 삼성전자의 전략, 그러니까 낸드에서의 그 치킨 게임을 시작한다라는 전략, 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익은 생각보다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내년에. 그렇지만 이 회사들의 밸류에이션이 올라간다. 즉 이 회사가 버는 돈의 질이 좋아진다라는 측면으로 이 회사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과거에는 100억 벌었다가 100억 까먹고 100억 벌었다가 100억 까먹고 이런 회사랑 네. 그냥 50억씩 벌더라도 매년 50억씩 버는 회사랑 누가 더 좋은 회사야 그러면은 50억씩 계속 버는 회사가 더 좋은 회사거든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업황은 계속해서 컨설리데이션이 되면서 뒤에 말씀드린 50억씩 계속 버는 회사 쪽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그 회사의 가치가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반도체를 많이 지금 사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반도체 외에도 한국 시장에서 좀 관심을 갖는 업종들은 어떤 분야입니까? 지금 현재 뭐 전기 자동차 관련된 거 바이든 후보가 내년에 1월 20일 날 취임하게 됩니다. 예. 바이든 후보가 그 대통령 당선자가 얘기했는 것이 미국의 전기차를 이제 친환경 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지금 테슬라에 납품하게 된 LG 화학 같은 경우가 굉장히 크게 또 많이 올랐고요. 네. 그다음 앞에서 얘기하신 애플 관련 주식이 퍼가 이제 우리가 주가 수익 비율이라 그러는데 보통 우리나라의 제조업의 평균 퍼가 10배입니다. 그 순이익의 10배 정도인데 삼성전자의 퍼가 10입니다. 예, 12이고 네. 애플의 퍼가 37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앞으로 2배나 더 오를 수 있다. 10만 전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퍼를 계산해 보면 애플의 37까지 계산한다 그러면 삼성전자 겨우 12밖에 안 되는데 예. 충분히 2배까지 더 오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뭐 대만의 퍼가 한 22 정도 되고 우리나라는 아직 퍼가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뭐 컨트리 리스크라든지 뭐 북핵 리스크 여러 가지 네. 이유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제조업 기준으로 세계 5위이고 앞으로 한 5년 뒤에는 일본도 능가한다 그러거든요. 제조업 수출의 기준으로. 예. 그래서 이제 한국보다 수출을 잘하는 나라가 이제 두 나라밖에 안 남는 겁니다. 중국과 미국 그다음에 한국이 이제 앞으로 일본도 능가할 수 있을 정도로 제조업 수출액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메모리 반도체는 전 세계 70%를 한국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주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전기차, 친환경, 뭐 신재생에너지, 또 인프라 투자 이런 거기 때문에 우리 LG 화학이라든지 네. 또 이런 인프라 기술주가 철강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세로 시장이 올라오는데 이 외국인들의 매수세라는 것이 지금 달러 약세 때문에 좀 더 위험한 자산을 찾아서 뭐 신흥 시장으로 간다. 그 돈의 대부분이 한국 시장으로 오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외국인 자금의 흐름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자, 외국인의 자금을 예상한다라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여기서 외국인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저렇게 될 거라고 얘기한들 외국인 입장에서 아니야 나 다 샀는데 이래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저희가 지금 추정컨대 예. 저희가 이제 그 외국인의 흐름을 유추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네. 우리나라를 추종하는 미국에 상장돼 있는 ETF로 돈이 신규로 얼마나 들어왔는지를 체크하면 되거든요. 그걸 이렇게 어떻습니까? 추이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안 들어오고 있으면 이렇게 될 거고요. 천천히 들어오고 있으면 이렇게 되겠죠. 최근엔 어떻게 됐을까요?
거의 90도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유례가 없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은 돈이 매우 빠른 시간 안에 지금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이걸 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좀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아니 이렇게 빨리 사고 그냥 치워버릴 건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 저는 이제 반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예. 외국인의 마음으로 제가 이제 이해를 해본다면 이런 생각일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사야 될 돈이 100만큼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지금 살려고 구해보니까 물량을 구해보니까 10도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빨리 이만큼이라도 안 사면 나중에는 더 비싸게 사겠다. 그래서 지금 빨리 사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만큼 외국인의 수급은 우리나라 시장으로 굉장히 조금 호의적인 상황인데요. 예. 그럼 이걸 보면은 우리는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내부적에서 보면은 외국인이 갑자기 왜 이러는 거지? 네. 아니 대선 전에는 우리나라 쳐다보지도 않던 애들이 왜 갑자기 이러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 투자자들 중심으로 EM에 대한 투자 비중을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보면 EM 그러니까 신흥국에 대한 투자 비중이 신흥국. 과거 역대급으로 지금 낮은 수준입니다.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원래 맞춰놔야 될 돈이 예를 들어서 18%다 그러면 네. 지금은 한 13%, 14%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다급하게 사야 되는데 내가 이걸 지금 빨리 안 사면은 더 비싼 가격에 사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면 지금이라도 사야 될 물량의 상당 부분을 좀 신흥국 빠른 속도로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주식을 된다는 담아야 거죠. 된다. 더 담아야 된다. 맞습니다. 네. 그럼 좀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좀 높아지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만 지금 이렇게 되는 상황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예. 가장 극단적으로 신흥국 위험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위험한 게 뭐가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면 신흥국이 위험합니다. 신흥국이 위험해요. 예. 근데 신흥국 중에서 자산 중에서도 제일 위험한 게 뭘까요? 신흥국 자산 중에서 주식? 회사채가 제일 위험합니다. 회사채. 왜냐하면 회사채는 회사가 망하면 그냥 원금을 모두 잃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회사채가 제일 위험하단 말이에요. 예. 신흥국 회사채로 지금 최근에 자금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하면 되는데 예. 이 역시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험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산들이 지금 동반 상승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면은 네. 단순히 우리나라로 지금 외국인 들어오는 게 내일 빠져나가면 어떡하지? 이런 네. 걱정을 하는 것보다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수익을 내시는 데는 도움이 되실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낙관적인 전망이 많은 반면에 혹시 시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데 주식시장 6개월 네. 선행한다고 하는데 6개월이 아니라 1년 또는 2년을 선행해서 이미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 혹시 이런 뭐 걱정은 없습니까? 보니까 이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전 세계의 모든 지금 주가가 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저는 많이 걱정되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 지금 환율이 1,070원까지 내려왔는데요. 1,100원에 무너졌는데 네. 지금 현재 우리가 2008년도에도 경험을 했지만 전 세계가 지금 양적 완화라 그래서 달러를 푸는 것을 양적 완화라 그러고요. 예. 달러를 환수하는 것을 테이퍼링이라고 부릅니다. 환수? 달러 환수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도 2008년도에 자기들이 위기가 왔을 때는 양적 완화를 해서 전 세계에 달러를 풀었기 때문에 안정이 되었는데 2년 뒤에 미국이 달러를 환수하기 시작했습니다. 테이퍼링을 시작했던 거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그 당시에 환율이 1,300원, 1,400원까지 왔었고 예. 다시 한번 외환 위기가 온다고 해서 우리가 재빨리 그 한미 통화 수합을 맺어서 위기를 예. 불을 껐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이제 제일 걱정되는 것이 지금은 미국이 지금 달러를 풀어서 전 세계 경제를 호황으로 만들어 놨는데 앞으로 내년 말이나 후내년에는 미국이 달러를 환수하기 시작할 것이다. 예. 그러면 우리나라의 환율이 다시 1,300원대로 오를 것입니다. 예. 다시 또 외환 위기가 올 것인데 앞으로 기간은 한 1년이나 2년 남았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달러는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이 1,070원 아주 낮지만 이것도 미국의 달러를 환수하기 시작하는 테이퍼링이 시작하게 되면 또 위기가 올 수도 있다. 그래서 하여간 결론은 우리나라 주식만 하지 마시고 전 세계 주식을 100으로 놨을 때 한국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2%밖에 안 됩니다. 예. 미국이 50%를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시아에서 한국, 중국, 일본이 25%, 또 유럽이 25%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이제 한국 주식만 하지 말고 동학개미, 서학개미라고 부르는데 워렌 버핏이 자기 주식 포트폴리오의 50%를 애플 사놨거든요. 예. 워렌 버핏도
자기 현재 주식의 한 45% 정도는 애플을 사놓고 나머지는 이제 뭐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해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들도 삼성전자와 애플 같은 주식은 꼭 사놔라. 네. 왜냐하면 세계 1등 주식 또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는 시가총액이 400조고 외국인들이 55%의 지분을 가지고 예, 있습니다. 애플은 시가총액이 2,400조입니다. 예. 삼성전자 6배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우리나라 주식만 하지 마시고 미국 주식, 한국 주식 한 반반씩 투자하시고 네. 꼭 1등 주식을 편입을 해놔라. 항상 우리가 굉장히 지금 뭐 환율이 낮다고 하지만 또 이것도 1년이나 2년 뒤에는 다시 또 환율이 오를 것이다. 예. 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금이라든지 채권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었거든요. 예. 한 40년 제가 추이를 분석해 보니까 계속 상승 추세는 있다. 일시적으로 금이라든지 일시적인 하락은 있지만 네. 계속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환율 자체도 굉장히 1,070원으로 좀 떨어져 있지만 네. 계속 그 환율 자체의 가격 오르는 것은 상승 추세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팀장님, 통상 이제 연말에는 세금 부담 같은 거 피하려고 이제 내놓는 물량이 많은데 지금 이게 강세가 계속 이어지는 거 보면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시중의 유동성이 증시에 몰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12월 말에 개인 투자자들 중심으로 해서 양도세 이슈가 있기 때문에 매도가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는 그 매도 물량이 조금 일찍 나왔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마도 기억하시겠지만 대략 한 달 이상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때 아마 대주주 양도 그 기준을 과세 기준을 10억으로 할 건지 3억으로 할 건지를 놓고 정말 온 국민이 관심을 받았던 적이 그렇죠. 있잖아요. 네. 이제 그 과정에서 매물이 상당 부분 소화됐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워낙 이슈가 많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오히려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주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때 이게 주식이 이제 어차피 12월 달까지는 안 갈 것 같고 12월 달까지 말까지 가지고 있으면은 세금을 내야 되니까 예. 팔아놔야 되겠다라고 팔아놓으셨던 분들이 지금 발을 동동동동 부르고 있는 거죠. 예. 그분들의 심정은 제가 이제 들어보면 거의 그 분노의 수준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그래요? 내가 그냥 세금이 아니었다면 연말까지 들고 있었을 그랬을 주식을 텐데. 세금 때문에 미리 팔아놔가지고 미리 지금 했더니. 이게 내가 얼만큼 손해를 예, 보는 예. 거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오히려 지금 그분들은 굉장히 그 대기 매수세로 오히려 주가가 빠지면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한 가지 이제 너무 긍정적인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한 가지 예. 저도 이제 리스크 요인을 좀 뽑자면은 미국이 이제 다시 이제 긴축으로 돌아설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희는 아직은 조금 그 걱정하기에는 시기상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략 한 2년에서 3년 정도는 미국 내에서도 지금 버퍼를 줘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걱정도 물론 해야 되지만 그 부분에 대한 걱정보다는 당장 내년 3월에 있을 이벤트를 좀 걱정을 해야 돼요. 뭐죠? 내년 3월에 있을 이벤트들은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해놨던 다양한 부양책들이 있습니다. 그 부양책들이 원래는 올해 9월 달에 이제 종료되기로 했던 것들을 아니야, 지금은 아직은 아니야. 그러면서 6개월을 연장한 게 네. 내년 3월에 종료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공매도 제한 같은 경우 내년 네. 3월에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네. 헤지펀드 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너무 과도하게 말도 안 되게 오르는 주식들을 숏을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또 하나는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기업들 중에서 이자를 잘 내지 못하는 회사라고 하더라도 요주의 여신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거나 예. 안 좋은 여신으로 하지 말고 그냥 일단은 조금 덮어주자. 왜냐하면 너무 이거를 안 그래도 힘든 애들을 그렇게 괴롭히면 되겠니? 이렇게 하면서 내가 대신에 금융 규제를 유연하게 해줄게 라고 해서 은행들한테 유연화 방안을 해준 게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여가지고요. 최근에 ECB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은 유럽의 은행들 중에서 예를 들어 충당금을 이만큼 쌓아놔야 되는데 얼마큼 쌓아놨는지를 봤더니 절반도 안 쌓아놨다. 예.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실물 경제는 지금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부분들을 지금 싹 가려놓은 거죠. 그렇죠. 가려놓고 괜찮아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괜찮아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 내년 3월이 됐을 때 또 연장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나 내년 3월이 됐을 때 지금 분위기처럼 위험자산 선호가 강화되고 경기가 회복될 거라는 기대가 커지고 백신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는 상황이라면 3월 달에 되는 연장안을 과연 연장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때쯤 되면 이제 좀 우리도 걱정을 해야 될 타이밍은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생각해 봅니다. 걱정거리들을 미리 감안을 해서 네.
주가 하락에 배팅하신 분들도 지금 꽤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런 분들이 지금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텐데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런 분들? 발을 동동 구르는 정도가 아니고 네.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시죠 지금. 예를 들자면 국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고버스라고 요즘에 말을 하는데 인버스 투자를 2배로 하는 그런, 그러니까 거꾸로, 그러니까 오르면은 2배나 손실을 볼 수 있고 빠지면 2배 이익을 볼 수 있는 고버스 상품, 2배의 인버스 상품에 투자를 많이 하신 걸로 예, 알고 그렇게 있는데, 하신 분들이 많아요? 금액이 굉장히? 네, 그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좀 손실을 많이 보셨을 것 같고요. 근데 그런 투자는 아주 저희는 많이 봤을 것 같네요. 왜냐하면 지난 11월에 코스피 상승률이 거의 17, 18% 그렇죠. 됐으니까 2배 이상 봤으면 2배로 만약에 손실을 봤다고 감안을 하면 네, 충격이 크겠는데요. 네, 충격이 크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분들이 이제 다시 그러면 반대로 반대 매매를 하셔야 되잖아요. 내가 이제 인버스 투자를 했다면 네. 이거 안 되겠다. 내가 그 ETF를 팔면 어떻게 되냐면 또 주식을 사는 효과가 생깁니다. 거꾸로. 그러니까 이게 또 다시 또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 이제 저는 가급적이면은 숏 하는 그런 플레이는 안 하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편입니다. 자, 관심은 이제 백신이 서서히 이제 곧 다음 주부터 이제 맞기 시작하면서 상용화될 텐데 그 백신 개발로 인해서 경제가 회복되면서 시장의 이제 주인, 주도주가 어떻게 바뀔 것이냐. 네. 예를 들면 기술주가 계속 갈 것인가, 네. 아니면 뭐 레저, 관광, 여행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올 것인가. 저는 어떻게 지금 현재 뭐 동반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미국의 이제 시가총액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뭐 페이스북, 테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위가. 그다음에 이제 시가총액 순서로 그래 돼 있고 우리 당초에 굉장히 우려됐던 것이 바이든 당선자가 되면 자기가 법인세를 좀 올리고 그다음에 구글이라든지 시장에 독점하고 있는 기업을 분할하겠다는 이런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요. 예. 일단 공화당이 미국의 상원을 차지하게 되어서 미국의 법인세를 올리는 것을 쉽지 않게 됐다는 게 확정이 되었고 또 바이든 후보가 지금 백신이 나오게 되면서 항공주, 여행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19가 사람의 이동을 막았었지만 예. 코로나 백신으로 인해서 드디어 이제 여행주라든지 그다음 항공주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항상 비관적인 것보다는 항상 긍정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성공했었고 주식 시장에 이제 저는 아까 뭐 인버스 투자 얘기했지만 그런 생각을 가진 것보다는 항상 주식은 상승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상승장 또 긍정적인 생각을 좀 가져야 되겠고 우량주 중심으로 좀 투자를 좀 해라. 그리고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바이든 당선자가 되면 대규모의 경기 부양이 일어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시장은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오늘 이제 코스피가 2,700을 넘어섰는데 내년 한 해 좀 길게 본다면 코스피 지수는 어느 정도로 전망하시고 누가 가장 또 앞서갈 건지 한 두 가지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 이제 SK증권에서 전망하고 있는 공식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내년도 그 코스피의 타겟은 2,900포인트입니다. 그것을 계산한 산식은 이제 뭐 저희가 나름대로의 계산한 방식이 있는데요. 네. 저희가 계산한 방식에 의하면 저희는 이제 이 질문은 이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볼게요. 예. 내년에 이제 시장에서 여의도에서 이제 가장 많이 악유가 많고 논란이 많은 거리가 뭘까 이렇게 저희는 이제 감히 예상을 해보면 예. 저희는 이걸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많은 주가가 이게 지금 설명이 되는 겁니까? 이게 아마 논란거리가 될 정도로 저희는 주가가 많이 오를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증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환경이 굉장히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산한 방식,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코스트 오브 에코티라고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긴 했는데 그 산식을 적용을 하게 되면 개인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정도의 주가래도 설명이 가능해라고 하는 그 수준 저희는 3,500포인트를 보고 있습니다. 3,500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3,500포인트까지 2,900이라고 갑니다라고 그러셨잖아요.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저희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 정도까지 올라도 설명이 가능합니까? 라는 게 논란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내년에 3,500포인트까지 간다 하더라도 저희는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오케이.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떤 종목이 갈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네.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짤막하게. 저희는 LG화학과 관련된 그러니까 LG화학처럼 이제 성장하는 주식들이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캐파가 정해져 있고 가동률이 올라가서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고요. 캐파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주가 회사가 가치가 더 빨리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주도주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효석 SK증권 자산전략팀장, 김대종 세종대
김선혜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